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8일 두산 NFLT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610포인트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8% 올라갔고요. 740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00억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에서 또 한 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4600억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800억 매수했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점 높여가고 고점 낮춰가는 그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미국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 지수가 눌러왔던 그런 환율이 좀 안정화되거나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확실히 코스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렴 패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별다른 매수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1200억 매도를 하면서 3일 정도 1주 이상을 또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는 사실 수급적으로 별로 매수하는 수급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긴 하지만 이 물량은 금방이라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투기성으로 떨어질 수 있는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1.8% 올라갔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꽤 내린 상황에서 2% 가까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대한 반전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이 10월 말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만기 물량 가까운 시기에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장이 성장세를 타고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코스닥도 아랫부분에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흐름인데요. 시장 전체 흐름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기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계속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800억 매수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도 꾸준히 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매수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코스닥이 계속 유입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별로 수급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확실히 좀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툭 떨어졌다가도 계속 말아 올리고 있죠. 코스피는 아래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든다면 나스닥은 위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된 저항을 맞고 있거나 좀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별로 이제 조정세 없이 월봉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 과연 이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뭔가 시장에 우호적이거나 글로벌에 대한 그런 정세에 우호적인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것을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수익성이 높아졌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좋은 그런 구간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분명히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니케이도 지금 오늘 2% 가까이 올라왔고요. 툭 떨어지고 이제 니케이는 꽤나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꽤나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월봉 입장에서도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많은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다우라든지 뭐 니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고 코스피가 덜 올랐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지수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면서 좀 더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말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한번 주의 깊게 이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1384원이고요. 8.4원 하락해서 0.6%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었죠. 1900원, 1390원까지 올라가서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것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진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전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랐던 부분이 이제는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되던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큰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안정화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글로벌 전체 움직임이 하향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결코 좋지는 않다. 초반에는. 왜냐면 유동성 공급을 또 무리하게 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무시할 수는 없고, 이 두 개를 이제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오늘부터 침체 들어갈게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갑자기 이제 돈줄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오히려 또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보합 수준이고요. 크게 변화 없고요. 일단 뭐 계속 보합 아니면 약상승으로 꾸준히 증시들이 좀 상승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오늘 급락을 합니다. 67.69달러. 중동에 대한 정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크게 확전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제 한 방씩 주고받고 좀 이제 일단락되는 느낌이었고, 그게 지금 6% 가까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2.9달러 수준으로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좀 이제 최근보다 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찾아오다 보니까 가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4.25%, 4.26%. 환율과 비슷하게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미국의 국채를 또 늘린다, 발행을 늘린다라는 그런 예고가 좀 있었고, 그런 예상이 좀 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는 또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장단이 맞지 않는 지표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욕일 거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릴지 말지.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조금 더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00원 상승했고요. 3.8% 올라가면서 21,4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관련 테마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고점은 이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27,700원까지 22,000원 가까이 또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상승세를 꾸준히 장 마감까지 힘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좀 올라갔지만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마지막까지 좀 힘이 있었고요. 21,500원으로 100원 정도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계속 좀 힘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느낌이 있네요. 일별 거래는 지금 1089만 주, 거래량이 증가했죠. 다시 이 움직임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치고 나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가 또 이제 이 10월 말 마지막을 앞두고 또 진행되는 것인데, 10월 말과 이제 11월 중순 이때가 또 MSCI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때를 맞춰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왔고, 특히 거래원을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아주 많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67만 주를 시장 이 실거래로 매수를 해버렸고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이 일회성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아주 지금 한 일주일 내내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계속 해주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중순까지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좀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일찌감치 기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정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 글로벌 IB은행들이 이 원자력에 대한 확대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투자를 염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는 나쁠 것이 없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제 고점 부근까지 우리가 좀 실망스럽게도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도 좀 이제 쫙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16,000원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 뒤에 또 합병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쌍바닥 형태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한 3달 만인가요? 다시 그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체코 원전에 대한 뭐 본계약이 바로 며칠 안에 있을 것도 아니고, 뭐 당장 이제 수주 소식이 며칠 안에 있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게 구체화가 되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이긴 하지만 또 이때와 이때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저 때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사실 뭐 굉장히 큰 건으로 보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체코 원전 말고도 다른 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수주하는 건도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으로 이제는 기자재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해버리니까 사실 뭐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올라가서 괜찮고요. 여기서 거래량 더 붙이면서 힘차게 좀 치고 나가주면 상당히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95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매수를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물량 또 매수했고요. 그 기관 투자자는 25만 주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는 조금 매도했고 나머지 투신,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모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는 꾸준히 물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왔을 거라고 좀 봤는데 아직까지도 물량을 크게 뱉지 않고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차익 실현 없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7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죠.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확실히 수급적으로 이 힘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코스피에서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들어오는 수급이 없는데요. 지금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수급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관련된 테마가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 또 올라가는 게 아니죠. G2파워 26% 올라갔고 BHI, 특히 최근에 이 BHI와 같이 잘 움직입니다. 오늘도 6% 가까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힘을 좀 받았고 한전기술도 좀 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수급도 괜찮고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계속 전망이 좋다 보니 이렇게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중순까지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높아질 거라고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전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힘을 받지만 이제는 요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107만 주고요. 전날보다 한 16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뭐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뭐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최근에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거와 별개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공매도 1거래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물량도 아니었고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최근에 이제 좀 계속 줄어드는 형상이죠. 그래서 25일자로는 83,000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28일자로는 오늘은 체결이 조금 있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낮은 수준입니다. 1130만 주.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거래한 돈을 보시면은 JP모간이 잠깐 들어왔다가 크게 더 들어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수급에 대한 집계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550만 주를 20일 동안 매수를 하고 모건스탠리가 9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런 집중된 매수와 단기간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20일 동안 저렇게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인상이 좀 깊고요. 이 매수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추종하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원전 섹터와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원전 섹터 내에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들어온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어떤 움직임으로 이 들어온 것인가 며칠 더 지켜보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입니다. 오늘도 추정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주로 당일 물량 잡혔고요. 전날 전전날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2.6%까지 외국인 보율이 증가를 했고요.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쭉 올라가고 있죠. 한참 이제 많이 매수할 때 느낌처럼 또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두산 애널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좋은 상황이고, 이 매수세가 단기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좀 주면서 좀 장기적으로, 단기라고 보면 단기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몇 주째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 좋게 진행했으면 하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들이 조금 이제 이 상승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제동을 주진 않을까, 그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하필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긋지긋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협상 차원에서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내달 또 한 번 방미를 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 소식이 나왔고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요 논점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소송이죠. 지금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이제 큰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에게는 합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체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을 해결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이제 그러한 소식이 나왔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제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일부 손실을 보면서, 그죠? 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로열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쪽에 일감을 떼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특허권을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갔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핵 에너지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는 또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일종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손실을 봄으로써 우리가 더 넓게,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합의 이후에도 그러한 로열티를 주고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제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해서 항수원과 또 미국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 관련 내용들을 이제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업계 관계자가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지재권 분쟁의 협의 막바지 작업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8월에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공개를 섣불리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정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막바지의 작업이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전처럼 또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분명히 또 이 본인들의 유리한 상황을 또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나라를 물고 늘어져서 최대한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미 일정은 11월 12일 이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결과 이후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다음 달에 웨스팅하우스와 다시 한번 막바지 합의를 하러 미국에 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에서 원자력 테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테마에 크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SMR이라든지 대형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대형원전은 특히 신규로 건설하기보다는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하면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빅테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원전보다도 SMR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원전은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지만 SMR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지금 건설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SMR은 관심도가 많아질 거고,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기기 제작을 17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라고 하니, 그렇게 주기기 제작이 기간이 줄어버리면 그만큼 또 SMR에 대한 제작 기간과 그 건설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다 할, 내놓으라 할 원전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도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팅 사이트도 지금 트럼프 쪽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었을 때에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정책보다는 원자력과 석탄 에너지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IM 증권연구원이 9월 중순 들어서 반등하기 시작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지금 이제 10월에 급등을 해서 60%에 육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의 중심의 그런 저력이 약해지고 원전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주의 강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면서 지금 이제 24시간 내에 전력이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도 친원전, 그죠? 그 다음에 IB 금융사들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IB 금융사들도 친원전,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그죠? 이런 큰 기업들도 친원전. 그러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모든 이 기업들과 은행들과 정부 차원에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전 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대륙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맞죠. 네, 그래서 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는 것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무시하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년 내에 중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죠. 그래서 10년 내에 중단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을 반영했을 때에 대한 전력 생산 단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생산 단가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원자력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면 석탄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석탄 에너지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니까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위험도를 낮추는 소형 모듈 원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건설 기간도 짧고 지금까지는 이제 비용이 아직까진 비싸지만 왜냐하면 대형보다도 소형이 이제 열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낮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막 이제 불이 났을 때 큰 불이 났을 때와 작은 불이 났을 때랑 그 주변의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큰 불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대한 용량과 그런 건설 단가가 대형이 훨씬 낮은데요.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냉각수죠. 냉각수라고 하면 물인데 이제 물에서 소듐이라든지 소금 액체, 그 다음에 아니면은 헬륨 가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을 좀 더 머금을 수 있는 그죠? 열을 크게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안정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도 열 효율이 물 사용했을 때보다 좋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향후 지금 이제 건설 단가가 비싸지만 소형 원전 모듈도 당연히 건설 단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비싸고 안정성이 검증 안 돼서 우리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모든 개발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격을 떨어뜨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요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풍력 에너지를 늘리고 태양광을 늘리고 결국에는 많은 에너지를 했더라도 생산해도 못 파는 상황, 이런 이제 낭비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유통업자들이 껴서 수익금을 빼가고 이러한 전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철강 업계부터 지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돈 잘 버는데 세금 좀 내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세금으로 낸 그 단가가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역으로 보면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주 경쟁자는 지금 값싼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일부분 우리가 좀 비빌만한 그죠?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진행할 수 없다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도
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전기료가 높아져서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수출하려고 해도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거를 사지를 않겠죠. 수요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추세는 무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 에너지도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아주 큰 시장이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 에너지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지금 추세가 커지고 있다. AI와 원전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를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